이번 주 한국 증시에서는 방향이 정반대인 두 가지 빅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어제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떴다는 소식이에요. 모든 거래가 20분간 멈췄고 지수는 하루 만에 10.84% 빠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SK하이닉스가 세전이익 122조 7천억 원이라는 실적을 내놨다는 소식이에요. 이 숫자 하나로 SK하이닉스는 코스피 상장사 역사상 최대 분기 세전이익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 실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코스피는 이 폭락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리할게요. SK하이닉스가 29일 공시한 2분기 실적, 매출 79조 3,187억 원, 영업이익 60조 5,426억 원입니다. 두 지표 다 동기 기준 사상 최대예요.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매출은 256.8%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557.2% 늘었습니다. 1년 만에 이익이 3배 넘게 뛴 거예요. 영업이익률은 76%, 직전 분기 72%보다 4%포인트 더 올랐고요. 1,000원어치를 팔면 760원이 그대로 이익으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대조업에서 이 정도 마진, 사실상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순이익은 93조 9,22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42.5% 늘었어요. 상반기 누적 매출은 131조 8,95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 원 벽을 뚫었습니다. 재무 여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2분기 말 현금성 자산이 전분기 말보다 33조 6천억 원 늘어난 88조 원, 반면 차입금은 7천억 원 줄어든 18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현금에서 빚을 뺀 순현금이 69조 4천억 원까지 불어난 거예요. 벌어들이는 속도가 갚아나가는 속도를 압도적으로 앞지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잠깐만요. 이 역대급 숫자도 증권가 컨센서스보다는 낮았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눈높이는 매출 83조 9,194억 원, 영업이익 64조 6,941억 원이었거든요. 실제 실적은 이보다 매출 5.5%, 영업이익 6.4% 낮았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영업이익만 4조 1,515억 원이 통째로 증발한 셈이에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고도 실망스럽다는 꼬리표가 붙는 이유.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정도로 하회했을까요? 여기 진짜 이유가 있어요. 바로 HBM의 가격 구조 때문입니다. 일반 D램은 분기마다 가격이 오르내리면 그게 실적에 곧바로 반영돼요. 그런데 HBM은 다릅니다. 대부분 장기 계약과 사전 협상으로 가격이 미리 정해지는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용 D램 가격이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HBM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가 현물, 단기 계약 비중이 높은 경쟁사보다 가격 상승 효과를 늦게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옆집은 매달 월세를 시세대로 다시 매기는데 우리 집은 2년 전에 계약한 고정 임대료를 아직 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세가 확 뛰었다고 해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그 시세 상승분은 나중에야 반영되잖아요. SK하이닉스가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제품 믹스는 업계 최고인데 과거에 체결해둔 HBM 계약 가격이 이번 분기 실적에 상단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수익성이 훼손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영업이익률 76%는 사상 최고 기록이거든요. 오히려 HBM4 양상과 새 장기 계약이 본격 반영되면 계약 가격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정리하면 이래요. 이번 컨센서스 미스는 HBM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범용 디램의 급등분이 HBM 장기 계약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에 가깝다는 거예요. 다음 실적을 볼 때 핵심은 딱 하나예요. 기존 HBM 계약이 얼마나 빠르게 새 가격으로 재설정되느냐, 그거예요. 증권가에서도 이 지점을 주목하고 있어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한국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 장기 공급 계약 확대가 메모리 산업의 오랜 약점이었던 실적 변동성을 낮추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은 가격 반영이 늦어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길게 보면 이 계약 구조 자체가 SK하이닉스 이익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널뛰던 반도체 사이클을 회사 스스로 완만하게 다듬어가고 있는 셈이죠. 이제 오늘의 진짜 반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업이익 60조 5,426억 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영업외 이익까지 더해진 세전이익은 무려 122조 7천억 원입니다. 이 차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키옥시아예요. 옛 도시바 메모리. 지금은 일본 낸드 플래시 회사 키옥시아 얘기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베인캐피털 주도의 한미일 컨소시엄을 통해 특수 목적법인 SPC를 세우고 키옥시아에 약 3조 9천억 원을 투자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휴대주주였던 베인캐피털이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투자비 회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컨소시엄에 함께 출자했던 SK하이닉스목의 SPC1도 이때 함께 정리됐고요. 이 과정에서 대규모 누적 투자 이익이 실현된 거예요. 8년 전에 3조 9천억 원을 넣었는데 지금 그 지분 가치가 어디까지 불어났는지 아세요? 60조 원이 넘습니다. 투자 원금 대비 15배가 넘는 수익률이에요. 상장 초기 14조 원이었던 지분 가치가 이만큼 불어난 거죠. 여기에 아직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전환사채, CB까지 더하면 평가액은 더 커져요. 이 평가이익과 지분 매각 차익이 이번 분기 세전이익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60조 원짜리 회사가 세전이익 122조 원짜리 회사로 탈바꿈한 거예요. 그리고 베인캐피털이 지분을 정리하면서 SK하이닉스는 이제 키옥시아의 사실상 2대 주주로 올라선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걸 단순한 일회성 대박으로만 보기는 어려워요.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로 만든 솔리다임은 본업 실적으로 잡히고 키옥시아 투자는 영업외 이익으로 잡히면서 SK하이닉스가 과거에 뿌려둔 전략적 투자들이 이제 하나씩 재무제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 결과 SK하이닉스는 코스피 상장사 역사상 최대 분기 세전이익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실적 발표 이틀 전 메리츠증권이 낸 프리뷰 리포트에 따르면 동전 1위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기록한 세전이익 58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됐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이번에 그 추정치를 2배 넘게 뛰어넘은 거예요. 본업에서 번 돈과 8년 전 베팅에서 번 돈, 이 둘이 같은 분기에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베인캐피털이 빠져나가면서 키옥시아 지분 구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원래 최대 주주였던 도시바도 지분을 계속 팔아치우고 있어서 앞으로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다만 일본 정부와 도시바와의 계약에 따라 의결권 제한이 2028년까지 걸려 있어서 당장 경영 전면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곡간을 채우는 단계고 실제 영향력 행사는 몇 년 뒤의 이야기라는 거죠. 키옥시아 얘기에 가려지기 쉽지만 본업종 미래 그림도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번 분기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가 양산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HBM이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반 디램이 동네 슈퍼마켓이라면 HBM은 초대형 물류센터예요. AI 서버가 초당 수만 개의 데이터를 쏟아낼 때 동네 슈퍼로는 그 물량을 절대 못 받아냅니다. 이 물류센터를 누가 먼저 더 안정적으로 지어놓느냐가 다음 몇 년 반도체 패권의 핵심인 거예요. SK하이닉스의 설명을 그대로 옮겨보면요. HBM4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동작 속도를 구현하면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전력 효율과 원가 경쟁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후속 제품인 HBM4E는 이미 상반기에 고객사 샘플 공급까지 마쳤고요. 여기에 10여 개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 LTA까지 마무리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약들이 앞으로 새로 체결될 때마다 HBM 계약 가격 자체가 한 단계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다음 분기 실적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포인트거든요. 낸드 플래시 쪽도 마찬가지예요. 321단 제품이 벌써 전체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말까지 국내 낸드 생산의 절반을 이 321단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청주 M15X 양산 일정도 앞당기고 있고요. 2027년 초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까지 클린룸을 열고 설비를 신속하게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눈높이에는 못 미쳤지만 HBM4 양산과 장기 계약이라는 카드는 이미 손에 쥐었고 여기에 8년 묵힌 키옥시아 베팅까지 한꺼번에 터지면서 세전이익은 역대급으로 뛰어 올랐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화제를 코스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 증시를 얘기할 때 이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어제 코스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숫자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지난 6월 21일 장중 고점 9,114를 찍은 뒤 한 달여 만에 약 34% 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7월 28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26% 내린 채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장중 낙폭이 계속 커지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 이른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그러고도 낙폭이 8%를 넘어서자 결국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어요. 유가 증권시장 모든 종목의 거래가 20분간 통째로 멈췄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이름은 낯설어도 개념은 간단해요. 자동차에 급브레이크를 걸듯 시장 전체를 강제로 멈춰 세우는 제도예요.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서 너도나도 파는 걸 잠깐이라도 멈춰 세워서 숨 돌릴 시간을 주자는 취지의 제도인 거죠.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게 올해 들어서만 벌써 8번째였습니다. 거래가 재개된 뒤에도 낙폭은 오히려 더 커졌어요. 결국 그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732.09포인트, 10.84% 내린 6223.66에 마감했어요. 코스닥도 7.72% 밀리면서 705.85의 장을 마쳤고요. 이날 하루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약 5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5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 매도 물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어요.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V코스피는 7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80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낙폭이냐면요. 이달 한 달 동안만 코스피는 28.9% 폭락했습니다. 이 수치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월간 하락폭인 27.25%를 뛰어넘는 역대 1위 기록이에요. 이번 달에만 사이드카 23차례, 서킷 브레이크 2차례가 발동됐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예요. 한 달 전만 해도 9천 돌파, 새 역사라던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023, 이 낙차,
숫자로만 봐도 아찔하지 않으세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정도로 낙폭이 커진 뒤에는 기술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는 점이에요. 저점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 국면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른바 삼전닉스의 하락폭이 유독 컸다는 게 문제였어요. 코스피 시장 전체가 이 두 종목에 얼마나 쏠려 있는지를 이번 폭락이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죠. 그럼 이 폭락 왜 시작됐을까요? 도화선은 중국이었어요. 중국 반도체 기업 CXMT, 창신메모리가 지난 27일 상장 첫날 466% 폭등했습니다. 국내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여기서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벌써 이만큼 따라왔다면 한국 반도체 밸류에이션은 지금까지가 고점이 아니었나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거예요. 실제로 다음 날인 28일 장중, 삼성전자는 한때 13% 넘게, SK하이닉스는 14%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급락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국내 증시의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이 폭락을 두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별이 다른 두 개의 진단이 나와 있어요. 먼저 유진투자증권 얘기부터요. 결과는 이거예요. 코로나19 때 같은 V자 반등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19 당시엔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반등의 연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한국은행의 추가금리 인상 기대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통화 긴축 국면이란 말이에요. 불을 붙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 기름 자체가 말라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이른바 L자형 정체, 시장에서 부르는 박스피예요. 낙폭 자체는 어느 정도 진정되더라도 지수가 한동안 좁은 박스권 안에 갇혀서 지루하게 옆으로만 기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 닷컴 버블이나 2017년 반도체 사이클 때도 고점을 찍은 뒤 6개월 정도 횡보장이 이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수급 문제도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피가 7천선을 넘어서자 오히려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매수세 유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려면 국내 반도체 업황이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부터 먼저 확인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에요. 그리고 그 신호는 결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에서 나올 거란 얘기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 결이 완전히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아임증권은 29일 보고서에서 지금 코스피 하락폭은 과도하다고 짚었어요. 근거가 세 가지예요. 첫째, 과거 코스피가 큰 폭으로 조정받았던 국면은 예외 없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국내 수출 경기 하강과 함께 왔거든요. 가장 최근 사례였던 2020년부터 2023년 팬데믹 이후 유동성 붐 조정기에는 국내 전체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고점 대비 각각 27.4%, 54.5% 빠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반도체 수출은 둔화 신호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반기에 수출 물량까지 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을 이어갈 거란 전망이에요. 주가가 수출 경기를 미리 반영하는 거라면 지금 이 하락은 실물과 완전히 따로 노는 셈이라는 얘기죠. 둘째, 빅테크의 투자 지속 가능성 우려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잉여 현금 흐름, FCF는 설비 투자 확대로 줄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작 영업활동 현금 흐름, OCF는 오히려 늘고 있거든요. 실제로 5대 하이퍼스케일러의 OCF는 올해와 내년에도 20%대 후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고요. 참고로 닷컴 버블 당시 거품의 상징으로 꼽히던 피스코 시스템즈와 인텔은 버블 붕괴를 전후로 OCF 증가세가 꺾이거나 정체됐었거든요. 지금은 그 패턴과 다르다는 게 아임증권 판단이에요. 셋째, 정작 이 공포를 촉발한 CXMT조차 상장 다음 날인 28일 4.3% 하락했습니다. 폭등은 하루 만에 꺾인 거예요. 중국 반도체 굴기가 한국을 단기간에 추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아임증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임증권은 추가 조정폭은 제한적일 거라고 봤어요. 다만 반등하려면 국내 반도체 수출 지표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국채 금리가 안정되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DS 프리미엄 상승세가 꺾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고요. 정리하면 이래요. 한쪽은 떨어진 건 맞는데 반등이 더디게 올 거라는 진단이고 다른 한쪽은 애초에 이만큼 떨어질 이유가 없었다는 진단이에요. 둘 다 지금 당장 급반등은 없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그 이유를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두 리포트 모두 같은 곳을 가리켜요. 결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다음 방향을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레버리지 얘기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어제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업권 간담회를 열고 레버리지 수요가 계속 진정되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 한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모의거래 제도 도입, 재교육 의무화도 함께 검토 중이고요. 기본 예탁금 강화 시행일도 8월에서 7월 31일로 앞당겼습니다. 알아서 진정해라 해서 안 되면 맞겠다로 수위가 올라간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서로 다른 두 이야기를 함께 짚어봤어요.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만 보면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그건 HBM 계약 구조상의 시차 문제였고 키옥시아 지분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세전이익은 122조 7천억 원, 코스피 역사상 최대 기록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코스피는 어제 서킷 브레이커가 뜨며 하루 만에 10.84포인트 폭락했고 이 폭락을 두고는 펀더멘털과 무관한 과도한 조정이라는 반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직 확정 실적 발표 전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이달 초 잠정 실적으로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을 발표했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9.31%, 영업이익은 무려 1810.26% 급증한 수치였습니다. 이 잠정치의 사업 부문별 세부 내역과 하반기 전망이 이번 주 안에 공개될 예정이에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회사의 숫자가 코스피 방향성을 1차적으로 결정할 변수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거든요. 다른 하나는 SK 하이닉스의 기존 HBM 계약이 얼마나 빠르게 재설정되고 HBM4 출하가 얼마나 빠르게 확대되느냐예요. 이번 분기의 컨센서스 미스가 일시적 시차였는지 아니면 다른 신호였는지 다음 분기 숫자에서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기본 예탁금 강화는 이미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요. 20% 투자 한도 같은 더 센 카드가 실제로 도입될지, 그리고 그게 지금처럼 반도체 대형주에 쏠린 변동성을 얼마나 눌러줄 수 있을지도 다음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예요. 역대급 실적을 낸 회사와 서킷 브레이커 같은 시장이 같은 주에 공존하는 지금, 그리고 그 패닉이 과도한 건지, 진짜 위험 신호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 지금 한국 자본시장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 삼성전자 실적 발표, 놓치지 마세요.